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원래 유튜브에서도 요리하는 영상은 높은 조회수가 이어져 왔고 그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외국 사람이 한국의 식재료를 알아보고 요리하는 것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언제나 인기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요리를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만큼 어떤 재료로 어떻게 조리되는지도 궁금해합니다. 미술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술관에서 어떤 작품을 볼 때 단순히 시각적인 이미지 너머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고 무슨 의도로 그림을 그렸는지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감상하는 동안 무슨 재료를 사용한 거지? 하는 호기심이 가득 생깁니다. 수채화 물감인지 유화 물감인지 나무판에 그렸는지 캔버스에 그렸는지 붓으로 그렸는지 손가락으로 문질렀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미술 재료들이 만들어졌는데 과연 물감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수채화 물감, 아크릴 물감, 유화 물감 모두 그 성질이 다릅니다. 그림을 그리는 종이도 물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붓 또한 털의 종류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붓 끝의 모양에 따라 형태와 쓰임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중요한 재료와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작품을 만든 재료를 알고 그 기법을 알고 나면 더욱 그림을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겠죠. 음악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아름다운 건. 현재 밝혀진 바로는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 인류가 자신의 이야기를 예술활동으로 전달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5만 년 전,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2024년도 참 긴 시간인 듯한데 그 앞으로 몇 배를 대감해야 될까요? 언어도 문화도 아무것도 없던 까마득한 아주 먼 옛날 최초의 예술가들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변변한 미술 도구도 하나 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그려나갔습니다. 어둡고 높고 울퉁불퉁한 동굴 벽에 팔을 간신히 뻗어 들소를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동굴 안에서 무슨 이유로 그림을 그려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동굴을 가득 채운 그 많은 그림은 과연 어떻게 그렸을까요? 현재까지 발견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동굴 벽화는 인도네시아의 동부 술라웨이시 섬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이는 형체 셋이 커다란 돼지 한 마리를 포위한 장면이 선명한 붉은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최소 5만 12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2021년도인가요? 인도네시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굴 벽화가 발견되었다는 이 뉴스를 보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그것도 추정 시기가 5만 년 전이라니 정말 동굴 안의 모습이 무척 궁금하고 기대되었습니다. 아직도 한창 연구 중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발견된 동굴 벽화로
주로 남프랑스와 스페인 일대에서 15,000년 전부터 35,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인 라스코, 알타미라, 쇼베 동굴벽화가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쇼베 동굴벽화는 그 지방의 고고학 분과의 공무원 쇼베가 걸어가다가 땅속 작은 구멍에서 바람이 슝슝 솟아 올라오는 것을 보고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400m 길이의 쇼베 동굴 안에는 대략 1000여 점의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쇼베 동굴의 벽을 채운 그림은 약 37,000년 전에서 28,000년 전 사이에 지우고 다시 그리고 겹쳐서 그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울퉁불퉁한 동굴벽 위로 생생한 선과 색으로 그려진 동물들의 형상은 마치 살아서 움직일 듯한 역동성과 생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록할 만한 사진기도 없었고 자료도 없이 오로지 나의 눈과 기억으로만 그려진 것인데 그 뛰어난 묘사력은 현대인인 미대 전공자인 제가 보아도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구석기인들은 안료를 다루는 기술도 있었고 그것을 반복하여 실행해 보면서 그 방법을 정교하게 다듬고 더 나은 재료를 찾으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흙의 입자가 작을수록 동굴 벽에 잘 착색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뗀석기를 활용하여 황토와 숯을 곱게 빻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린 그림은 굉장히 투박하더니 가로로 곱게 빻아서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 표현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더욱 풍부한 묘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동굴 위쪽 높은 곳에는 긴 나뭇가지나 동물 털을 모아서 같이 활용하면 훨씬 더 세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곱게 빻은 가루 안료를 긴 뼈의 속 대롱 안에 넣고 훅 불어서 넓은 면적에 색을 칠할 수 있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겠지요. 처음에는 손바닥 모양을 찍었습니다. 최초의 자의식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수많은 도장. 이것이 사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처음 상대에게 나를 소개하는 악수의 형태가 되기도 했죠. 단순한 기하학문이나 사람과 동물이 섞인 반인반수의 형태도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들소를 사냥 연습용으로 그리고 말을 그리면 그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주술적인 의미가 담긴 그림으로도 그려집니다. 점차 낮에 보았던 초원을 누비는 가젤무리를 기억에 담아서 생김새를 세세하게 그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도 됩니다. 정교하게 묘사된 동물의 형태를 그릴 때에는 주로 검은색은 망간, 숯 등이 원재료가 됩니다. 나무를 태워 만든 숯과 태운 뼈 등으로 동물의 형태를 그리고 털과 근육을 표현했습니다. 구석기 벽화에서 발견되는 색은 주로 붉은색, 노란색, 검은색, 그리고 거기에서 변형된 갈색이나 보라색 등입니다. 붉은색도 한 가지가 아닌 주황이나 분홍 등 다채로운 색감을 보여줍니다. 구석기인들 중에 흙과 불의 성질을 알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노란 흙을 구워 붉은 흙으로 만들어내었고 이것으로 다양한 색감의 변화를 주며 채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오래전부터 사용된 오커라고 불리는 황토빛 색의 원료가 바로 갈철석, 즉 황토이고 여기에 불을 가하면 더 붉은 빛으로 변화됩니다. 동굴의 벽을 따라 가득히 그려진 동물의 형상들은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이 죽고 또 죽고 마침내 만년의 텀을 지나서 모두 다 사라지고 오랜 시간을 고요한 동굴 안에서 누군가가 다시 불 밝혀 주기만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살아 있었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잃어버린 강아지 로보를 찾으러 탐험을 떠난 4명의 소년들에 의해서 또 아마추어 탐험가인 아빠가
취미 활동을 하는 동안 기다리다 작은 구멍으로 기어들어간 소녀에 의해서 알타미라, 위를 봐, 소다 소 하며 동굴 벽화가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생생하게 보존되던 동굴 벽화는 발견되자마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며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의해 급속도로 곰팡이가 피고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동굴 벽화를 발견하면 공개하지 않고 연구와 보존을 위해 극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로 관람을 위한 공간을 똑같이 재현하여 만듭니다. 최첨단 기술력을 모두 동원하여 벽화의 모습뿐만 아니라 동굴 안의 습도와 냄새까지도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만든다고 해요. 저도 언젠가는 쇼베 동굴 벽화와 라스코 동굴 벽화를 꼭 보고 싶어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류가 동굴 밖으로 나와 생활을 시작하면서 동굴 벽화의 기법을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존,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새로운 인류의 주거지는 자연적인 석회 동굴 내벽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건물 내벽에 인공적인 석회 동굴벽을 만든 뒤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석회를 곱게 빻은 뒤 여기에 물을 부어 열이 발생하면서 녹말풀처럼 점성을 가진 반죽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소석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멘트에도 포함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적당한 찰기를 가지는 소석회 반죽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건물 벽면에 고르게 바르고 장시간 건조시키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벽을 회벽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회벽칠은 고대 인류 사회에서부터 널리 알려진 기술이었습니다. 이 회벽이 완전히 건조되는 과정 중에 소석회 반죽 표면 위에 안료를 같이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반죽이 회벽으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 발라진 안료가 회벽과 함께 굳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로 안료가 회벽 표면에 그대로 고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안료는 피그먼트, 즉 물체에 색을 입힐 수 있는 착색소입니다. 이런 것들과 여러 가지 정착액들이 섞이면 물감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회벽에 안료를 굳혀 그린 그림을 바로 프레스코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신선한이라는 뜻을 가진 프레스코가 이 그림 기법의 어원이 된 이유는 바로 소석회를 벽에 바른 지 얼마 안 된 반죽의 신선한 상태에서 안료를 발라 그림을 그려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프레스코는 유럽의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에 만들어진 성당 내벽과 천장에 그려진 그림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아담이 검지손가락을 달랑말랑하게 그린 것이 유명하죠. 그런데 이 프레스코의 기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리길 거부하고 그리다 도망가기도 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cm 그라데이션. 여기는 수원 쏜 FM 96.3 별별 미술관입니다. 프레스코 기법은 그림을 그리려면 우선 소석회 반죽을 칠한 뒤 빠른 시간 내에 안료를 점착시켜야 했고 또 굳을 때까지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 중에 온갖 시공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비라도 오거나 흐리거나 반대로 날씨가 너무 쨍쨍하거나 덥거나 하면 회벽에 굳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았고 그림 전체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일정 시간 동안 그릴 수 있는 작업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스코아는 먼저 일부 부분에 휘칠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난 뒤 그곳 작업이 다 끝나면 옆 부분에 휘칠을 하고 그림을 이어나가는 식으로 진행되어야 했는데 이런 경우 휘칠한 영역 사이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불연속성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표면 위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부분을 마음대로 그릴 수 없다는 것이 프레스코아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것이죠. 이탈리아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진 이 세계 최대의 벽화는 당시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하기 전 한 스케치를 보고 시스티나 성당 천장을 재단장하라는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권력으로 명을 내려서 그려졌습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처음엔 도망을 갔을 정도로 거부했지만 교황의 명이라 어쩔 수 없었죠. 1508년부터 시작해 1512년 동안 창세기 9장면이 그려졌고 우리에겐 천지창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300평 가까이나 되는 면적을 까칠하고 개팍한 성격의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 혼자서 9장면을 구상하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도움을 받으면서 완성해 나갔습니다. 천장 밑에 세운 작업대에 서서 고개를 뒤로 꺾은 채 석회 반죽이 말라서 떨어지는 가루를 온 눈에 맞아가며 그림을 실수 없이 그리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고된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틀리면 석회 반죽부터 다시 만들어 회벽칠을 해야 했죠. 결국 미켈란젤로는 4년 만에 이 큰 대작을 완성해냈습니다. 그리곤 눈과 목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사실 골병이 들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가면 미켈란젤로의 이 장대한 천장화를 보기 위해 고개를 한참이나 꺾어야 합니다. 눈으로 무한 감동하면서도 잠시 후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런 자세로 4년의 세월을 보냈으니 요즘이라면 누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시엔 프레스코아를 그린다는 것은 먼저 회벽칠을 하는 기술적인 절차와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려고 하는 벽 표면의 상태에 의해 그림의 완성도가 좌우한다고 봐도 무방했으니까요. 이러한 단점의 원인은 벽화에 사용되는 안료를 표면에 고착시켜줄 수 있는 전색제 성분이 없었기 때문에 컸습니다. 전색제란 표면에 안료를 정착시키는 중간 매개체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안료가 회벽뿐만 아닌 다양한 표면에도 고착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안료를 평면 위에 접착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섞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달걀 노른자였습니다. 달걀 노른자를 사용하여 그린 그림을 이탈리아어로 섞다는 의미의 템페라레에서 따와 템페라라고 불립니다. 템페라 물감의 제조법은 막을 제거한 달걀 노른자만 뽑아내서 곱게 간 안료와 함께 섞어주고 거기에 방부 성분의 식초와 물 혹은 백포도주를 섞어주면 끈적끈적 점성이 있는 물감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달걀 노른자로 섞어 만든 물감을 바르면 처음에는 끈적한 상태로 표면에 붙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한 고체로 남아서 표면 위에 착 고착이 됩니다. 예전에 계란 후라이를 급하게 하다가 손에서 달걀이 미끄러져서 바닥에 팍 깨져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미처 못 닦은 부분을 시간이 지나서 닦으려고 하니까 정말 딱딱하게 굳어버려 있더라고요. 처음 깨졌을 때 그 흐물흐물한 노른자는 어디 가고 매우 딱딱한 물질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템페라 기법 덕분에 건물 벽면뿐만 아니라 양피지, 목판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림의 규모가 꼭 큰 프레스코 벽화처럼 거대하지 않아도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작품들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그렸냐 하면 서양 미술사에서 보면 르네상스 이전의 미술사는 기독교 미술사나 다름없습니다.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글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 그림으로 신의 말씀을 전달해야 했던 교회나 성당에서는 그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었죠.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많이 템페라 물감을 만들어 버리면 굳어서 오래 보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달걀과 식초를 섞어 그날 쓸 물감을 만들었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실에서는 당시도 비싸고 귀했던 신선한 달걀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원에서는 종교화를 그리기 위해서도 달걀을 많이 헌납받았다고 합니다. 프레스코와 템페라를 비교해보면 템페라는 굉장히 평면적이고 단순한 느낌을 줍니다. 끈적끈적한 달걀 노른자가 굳기 전에 빨리 쭉쭉 펴바른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달걀 노른자를 섞은 템페라 물감이 표면 위에 굉장히 빠르게 고착되어 굳어버리게 되니까 화가는 자세히 묘사하기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표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1495년 밀라노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 식당 벽면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최후의 만찬이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동안 그려져 왔던 최후의 만찬과는 다른 작품을 그리길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은 세 개의 창문을 배경으로 네 그룹의 무리로 수학적으로 계산된 구도와 소실점에 따른 원근법으로 입체적인 가상 공간을 실감나게 그려서 그 생생함이 마치 식당 안의 사제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듯한 경외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2제자의 인물을 한 명 한 명 더욱 깊이 있게 연구했고 외향적으로 더 정확한 묘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감이 빨리 굳는 것을 막으려고 표면을 납으로 바르고 그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었고 3년 뒤 그림을 완성했을 때 이미 벽에서 물감이 떨어져 나오며 손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최후의 만찬은 이후 복원가에 의해 많은 부분이 새롭게 작업된 것이라고 해요. 그래도 저는 최후의 만찬을 보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복원을 워낙 잘하기도 했지만요.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압도되었습니다. 복원에 대해서 무조건 진짜가 아니야 라고 하기보단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지점인 복원을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다음엔 복원에 관한 이야기도 해봐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고민했던 템페라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솜, 가을맘. 여기는 수온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르네상스를 꽃피운 이탈리아 화가들로부터 템페라 기법을 전수받은 지금의 벨기에, 네덜란드에 해당하는 플랑드르 지역의 화가들은 템페라 물감의 색상과 굵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식물성 기름 중의 하나인 아마인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씨 기름입니다. 보통 린시드 오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또는 호두기름을 물감에 조금씩 섞어 쓰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얀반 에이크라는 화가가 본격적으로 계란 노른자를 빼내버리고 안료인 아마인유에만 풀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좋았던 것입니다. 빨리 굳지 않아서 천천히 그릴 수 있으니 미묘한 명암과 색감 표현, 섬세한 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진과 같이 정밀하게 그리는 세밀화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색을 고착시키는 물질이 기름이었으므로 이렇게 그린 그림을 유화, 오일 페인팅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양화에서 지금까지도 많이 쓰고 있는 바로 그 유화의 시작인 거죠. 템페라화는 다른 장점이 있었는데 완성 후 마르고 나면 아마인유 표면에 자체적으로 광택이 나서 그림이 더욱 화려해 보이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얇게 칠해서 투명하게도 가능하고 두껍게 칠해서 반투명한 색칠이 가능해서 보다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기름의 양만으로 조절해서 색조와 농담을 수월하게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플랑드르 지역에서 정착된 유화는 여러 가지 우수성 때문에 템페라화를 차츰 밀어내고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가게 되면서 이후 서양 미술을 대표하는 회화 기법의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물감을 만들면 굽기 전에 바로 사용해야 돼서 그림 제작과 물감 제작을 같이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유화는 보관 시 기름이 굳지 않도록 밀봉만 하면 오래 쓸 수 있어서 그림의 제작 과정도 드디어 분업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감을 개발하는 사람, 물감을 제조하는 사람, 물감을 포장하는 사람, 물감을 유통하는 사람이 따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대량의 다양한 물감이 값싸게 유럽 전역에 제공될 수 있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새로운 물감들이 속속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유럽의 서양 미술도 함께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물감 역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마인유보다 더 구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혼용하기 편리한 물을 전색제로 쓸 수 있는 물감을 원했습니다. 물은 점성도 없고 안료랑 섞이지도 않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극복해내고 수채화 물감을 개발합니다. 바로 아라비아 고무 들어보셨죠? 아라비아 고무는 물에 잘 녹아 투명한 액체를 만드는데 물에 일정량 이상 녹이게 되면 굉장히 끈적한 점성의 액체가 만들어지고 안료가 분산될 수 있도록 접합제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썼던 수채화 물감입니다. 다만 수채화가 맑고 깨끗한 느낌을 표현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유화와 같은 물감의 양을 이용해서 다양한 질감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화지에 따라 쓰임이 제한적입니다. 또 수채화 물감은 시간이 흐르면서 산화되어 빛바른 듯 변색이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접합제로 사용된 아라비아 고무보다 효과적인 재료를 찾게 됩니다. 플라스틱이 그 해답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니 이해가 안 되시죠? 자연에 존재하지 않던 플라스틱이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09년 벨기에 출신의 화학자 리오 베이클랜드가 인조 중합체 베이클라이트를 개발했을 때인데 그는 자신이 발명한 것에 어마무시한 가치를 알았던지 이제 인류는 동물계, 광물계, 식물계 외에 네 번째 계를 갖게 되었으며 이 계의 경계는 무한하다라고 장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발견이었던 플라스틱은 분자들이 긴 사슬로 연결된 중합체로서 무엇이든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화학자인 오토 렘이 물에 녹을 수 있는 고분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폴리아크릴산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 폴리아크릴산을 접합체로 사용하는 수채 물감을 바로 아크릴 물감이라고 합니다. 폴리아크릴산은 유연성이 있는 재료라서 곡면에 그림을 그려도 문제가 없고 심지어 평면에 그린 뒤 휘거나 돌돌 감아도 손상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산업용 도료로 먼저 개발되었습니다. 합성 고분자로 화학적 내구성이 매우 뛰어난 아크릴은 유화처럼 불투명한 색깔도 낼 수 있으면서 건조 시간은 수채화 수준으로 굉장히 빨리 마릅니다. 또
다양한 표면 위에 효과적으로 흡착될 수 있어서 웬만한 표면적 특성에 크게 구애받지도 않아서 어디에나 그려질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알키드 수지, 폴2 비닐 아세테이트, 비닐 수지 계열의 다양한 합성 수지 페인트가 속속 세상에 등장합니다. 화가들은 자동차를 도색하고 건물 외벽을 칠하는 새로운 페인트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아크릴 성질을 알고 회화적인 가치를 처음 알아본 이들은 다비드 알파로 시케이로스, 디에고 리베라 등 멕시코의 벽화 운동을 이끌어간 화가들이었습니다. 디에고 리베라는 프리다 칼로의 남편이기도 하잖아요. 멕시코에서 이미 유명한 화가였던 디에고에게 프리다가 교통사고 의사였던 꿈을 버리고 병실에 누워서 그리기 시작한 그림이 어떤지 좀 내려와서 그림 그리던 디에고에게 냉철하게 봐달라고 아주 당차게 요청하죠. 그렇게 둘은 악연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뜨겁게 사랑한 연인이 되죠. 디에고와 화가 친구들은 멕시코의 혁명에 관한 벽화를 그리던 중 벽화의 특성상 물과 빛, 무엇보다 외부 환경에 강해야 했던 안료가 필요한데 강력한 재료를 찾아 미술의 경계 밖을 탐색하다가 산업용 페인트를 이용해 새로운 물감을 만들게 되고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실험적인 시도는 미국의 화가들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화가를 위한 최초의 아크릴 물감은 망가였습니다. 레너드 보코어가 조카 샘 골든과 1933년에 설립한 보코어 아티스트 컬러스가 1946년에 이 물감을 출시했습니다. 보코어 역시 화가였고 수집가로서 예술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요구사항이나 적절한 가격, 필요로 하는 물감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당시 화가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1950년대까지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가 붐이었는데 화가들은 점점 더 큰 캔버스로 작업하려는 추세였고 거기에 맞추어 보코어 물감회사는 대용량의 물감을 시장에 내놓게 되자 많은 화가들이 보코어의 망가를 선택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갑자기 급부상한 미국은 미국다운 새로운 예술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했는데 기존의 유럽의 미술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누구도 보지 못한 뿌리를 찾기 힘든 강렬한 작품들을 연이어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탄생한 추상 표현주의와 팝아트가 바로 미국 미술의 역사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형 캔버스를 바닥에 눕혀놓고 물감을 마구 뿌려대는 액션 페인팅의 대가 잭슨 폴록이 있죠. 현실 세계에 있는 대상의 재현을 거부하고 입체감이라는 회화의 기본적인 조형성도 무시하고 큰 캔버스의 크기로 압도하고 아크릴로 그린다는 것이 특징이죠. 아크릴 물감은 각양각색의 플라스틱의 생활용품들처럼 자유자재로 변신합니다. 쓰기에 따라서는 극도로 얇게 칠해서 투명한 수채 물감의 느낌도 낼 수 있고 두텁게 질감을 살려 유화를 그려낼 수도 있으며 또 빠르게 건조되고 그 위에 다시 겹쳐 칠해도 무방합니다. 강렬한 색감과 투명성을 가지고 자외선과 화학적 변화에도 강하게 견디어냅니다. 게다가 아크릴 물감은 캔버스에 뿐만 아니라 종이, 나무, 석고, 가죽, 비닐 등 어디에나 잘 채색되니까 화가들은 캔버스 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실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화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날카로운 직선, 구불구불한 곡선, 울퉁불퉁한 거친 질감이나 부드럽고 매끈한 질감이나 때로는 평온하게 침잠하는 생면에도 때로는 빗방울처럼 투명하게 자유롭게 변신하는 신비로운 매력으로 매번 다른 성격의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이렇게 잭슨 폴록, 앤디 어울, 마크 로스코,
로이 리히텐슈타인. 이름만 들어도 20세기 이후 미술의 역사에 큰 이름을 남긴 화가들의 작품 속에 아크릴은 그 모습을 달리하여 녹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아크릴 물감은 15세기 이후 500년간 서구 회화에 대체 불가능한 재료였던 유화 물감을 제치고 새로운 강자가 됩니다. 2024년 오늘도 열심히 작업하시는 서양 화가의 캔버스 위에는 물론이고 요즘엔 동양화 화가들의 장지 위에 먹가도 함께 많이 쓰이고요. 조각가의 오브제에는 물론이고 공예가들의 공예품에도 아크릴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편으론 재미있는 것이 최근 들어서 공장제 물감의 유해성에 눈을 뜬 화가들이 자연 친화적인 재료로 되돌아가서 템페라 물감으로 작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아이에게 안전한 물감을 사용하게 하고 싶은 부모님들도 인터넷으로 제작법을 배워서 템페라 물감을 만들어 쓴다고 해요. 플라스틱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구에서 이런 인스턴트를 거부하고 아날로그적인 수고로움이 들어간 옛날의 제조 공정을 찾는 사람들의 작품도 그 나름의 의미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술 재료를 파는 화방에 들어가 보면 알 수도 없는 수많은 재료들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물감의 종류도 참 많습니다. 저토록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한가?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림을 더 잘 그려내고 싶은 많은 화가들의 간절한 욕망이 담긴 아름다운 발명품들입니다. 최고의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물들입니다. 오늘은 미술의 기법과 재료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소영님의 화가는 무엇으로 그리는가를 부분 참조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을 좋아하시나요? 빨강색에는 인간의 색을 향한 욕망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울트라마린이라는 파란색은 금보다도 비쌌다고 합니다. 파란색을 찾아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풍성한 미술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멜로망스 우리의 이야기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별미술관 봄그림 DJ였습니다.